당신이 몰랐던 조선을 알려주는 조이선이에요. 1689년 한양 북촌의 으리으리한 대감댁 사랑채. 아무런 병세도 없던 장남이 피를 토하며 쓰러진 밤. 실록에 한 줄로 남겨지지도 못했던, 그러나 저잣거리에서는 입을 타고 흉흉하게 떠돌았던 그 기괴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습해서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 비린내가 올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숙종대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고 조정은 남인과 서인의 싸움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요. 하지만 권력 다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욕심이 빚어낸 가정 내의 비극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북촌에서도 세도가로 이름난 김대감의 집은 소슬대문부터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재물은 넘쳐났고 김대감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정작 집안의 안주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아주 젊고 아름다운 후취 부인 조씨였습니다. 조씨 부인은 김대감보다 20살이나 어렸고 전처가 남긴 아들과 며느리에게 겉으로는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조씨 부인을 생부리야 칭송했습니다. 저런 계모가 어디 있겠는가,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더 아끼니 참으로 현모양처로다. 이것이 당시 한양 사람들이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았습니다. 그날 밤 자시 무렵 모두가 잠든 시각에 부엌에서 새어나오던 희미한 불빛을 말입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약탕관을 부채질하던 조씨 부인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는데 그 모양새가 마치 춤을 추는 도깨비 같았습니다. 그녀가 다리고 있던 것은 김대감의 장남인 서경도령을 위한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앞두고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직접 산삼을 구해 다리는 것이라며 온 집안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지요. 서경도령은 새어머니의 정성에 감복하여 의심 없이 그 약사발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반 시즌 후 비명이 사랑채의 기왓장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밖에서 불을 지키고 있던 청직이었기에 가장 먼저 방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의 참혹한 광경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 꿈에 나타나 저를 괴롭히곤 합니다. 도령은 바닥을 긁으며 몸부림치고 있었고 입과 코에서는 검붉은 피가 거품처럼 끓어 넘치고 있었습니다. 눈은 흰자위만 뒤집힌 채 허공에 무언가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지독한 원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깨진 약사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김대감이 버선발로 뛰어들어와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미 숨은 끊어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장 기이했던 것은 조씨 부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뛰어들어오자마자 도령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을 했는데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처절하여 듣는 사람의 간장이 녹아내릴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그러나 저는 보았습니다. 대감의 품에 안겨 실신하는 척하며 쓰러지던 그녀의 소매자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슬픔의 떨림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희열의 떨림처럼 보였습니다. 사건은 단순히 급체나 병사로 묻힐 뻔했습니다. 김대감은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기에 관아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던 다음 날 새벽, 부엌에서 일하던 어린 종년 하나가 우물가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보았는지 묻기도 전에 집안의 집사가 아이의 입을 막으며 광증이 도졌다며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끌려가면서 내뱉은 마지막 한마디가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귀에 꽂혔습니다.
마님이 약탕관에 흰 가루를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조씨 부인은 당장 저 미친 종년의 혀를 뽑으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라는 담장을 넘어 밖으로 새어나갔고 결국 한성부에서 관리가 파견되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러 온 관리는 평소 깐깐하기로 소문난 최판관이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검시하겠다며 영습한 수의를 다시 벗기게 했습니다. 대감은 노발대발하며 반대했지만 왕명에 준하는 사안이라 어쩔 수 없이 검시를 허락해야 했습니다. 최판관은 은비녀를 꺼내어 도령의 목구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꺼낸 은비녀의 색깔을 보고 모든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짝이던 은비녀가 수처럼 새까맣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독살이었습니다. 그것도 비상, 비소를 아주 독하게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범인을 찾는 일만 남았습니다. 최판관의 눈초리가 매섭게 집안 사람들을 훑었습니다. 그때 조씨 부인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손가락 끝은 너무나 뜻밖의 인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도령의 아내, 며느리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늘 원망하는 말을 하기에 설마 했는데 이런 짓을 저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조씨 부인은 자신의 저고리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비상을 싸던 종이였는데 놀랍게도 며느리 박씨의 반다지 서랍에서 나온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계모가 범인일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은 조씨 부인의 치밀한 연기력과 조작된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가여운 며느리 박씨는 즉시 의금부로 압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피를 토하듯 절규했지만 김대감조차 이미 조씨 부인의 말에 넘어가 며느리를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며느리가 갇혀있는 광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광 안에서는 밤새도록 억울함을 호소하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경쯤 밤 11시에서 1시 사이 되었을까요? 광 안에서 들리던 울음소리가 뚝 그치더니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광 안에는 며느리 혼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허공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네, 서방님. 네, 알겠습니다. 부엌 아궁이 밑이라고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죽은 남편의 혼백이 찾아와 억울한 아내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다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헝클어진 머리에 최초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청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판관에게 간청했습니다. 대감, 부디 안채 부엌의 아궁이를 파헤쳐 주십시오. 그곳에 진실이 묻혀 있습니다. 조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는 미친 척을 하여 죄를 면해보려는 수작이구나. 김대람도 며느리의 헛소리를 멈추게 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최판관은 묘한 기운을 느꼈는지 부하들에게 명하여 부엌 아궁이를 파헤치게 했습니다. 부엌 바닥을 드러내고 아궁이 밑에 흙을 걷어내자 검게 그을린 항아리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타담한 저고리 고름과 이상한 가루가 묻어있는 천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천조각은 조씨 부인이 즐겨 입던 비단옷의 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종이 쪽지였는데 글씨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씨 부인이 은밀히 거래하던 약재상에게 보낸 전갈의 초안이었습니다. 독성은 강하되 맛과 향이 없어 약탕에 섞어도 모를 것으로 보내라.
이 일이 성사되면 논 열맞이기를 주겠다. 증거가 나오자 조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김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천조각과 쪽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게 네 글씨가 맞느냐? 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이 사건이 조선 팔도를 뒤흔든 막장 드라마라 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씨 부인은 갑자기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하하하하,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죽였다. 그녀의 태도는 표독스럽게 돌변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악귀가 씌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처 자식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꼴을 내가 어찌 눈뜨고 본단 말이냐. 내 배로 낳은 아들은 서자 취급도 못 받으며 구석방에 처박혀 있는데. 사실 조씨 부인에게는 김대감과 재혼하기 전에 낳아서 몰래 숨겨둔 사생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의 재산을 가로채 그 숨겨진 아들에게 줄 요량으로 이토록 끔찍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장남인 서경 도령만 없어지면 가문의 대가 끊짐이 대감이 어쩔 수 없이 양자를 들이거나 먼 친척을 찾을 때 자신의 숨겨진 아들을 먼 친척 조카라 속여드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 고백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감, 당신이 매일 마시던 그 탕약에도 내가 조금씩 손을 써두었지. 아마 석 달을 못 넘기고 피를 쏟으며 저 세상으로 갔을 게야. 김대감은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려 했던 여인이 자신과 아들을 모두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으로 졸도한 것입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달려들어 조씨 부인을 포박했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며느리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네 년만 아니었어도, 네 년이 죽은 남편 귀신을 불러내지만 않았어도.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의금부로 압송되어 혹독한 국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실의 종친과 관련된 사건은 아니었으나 양반가의 폐륜 범죄라 조정에서도 엄히 다스리라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파장은 의금부 감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조씨 부인이 갇힌 옥사에서는 매일 밤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옥졸들은 전했습니다. 누군가 목을 긁는 듯한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감옥벽에 붉은색 글씨로 원한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다는 것입니다. 조씨 부인은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옥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인지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끈이로 목을 매려 하면 끈이 삭아서 끊어졌고 혀를 깨물려 하면 턱이 돌아가 버려 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형장에 끌려가 참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형이 집행되던 날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흐렸습니다. 수많은 구경꾼이 몰려나와 악녀의 최후를 지켜보았습니다. 망나니가 칼춤을 추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을 때 조씨 부인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보이는구나. 내 아들 뒤에 서 있는 검은 형체가 보여. 그녀가 말한 내 아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숨겨진 사생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죽인 의붓아들을 말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칼날이 목을 치는 순간 마른 하늘에서 천둥이 쳤고 굵은 빗방울이 피를 씻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의 노여움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김대감의 집은 흉가로 소문나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시름시름 앓다가 이듬해 세상을 떠났고 누명을 벗은 며느리 박씨는 절로 들어가 남편의 명복을 빌며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로부터 약 10년 후 숙종 30년경에 한양 북촌 그 흉가터에서 또 다른 목격담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폐허가 된 그 집터에서 비가 오는 밤이면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담력 시험을 하러 들어갔던 젊은 유생들이 기겁하여 도망쳐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웬 여인이 앉아 있는데 목에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고 손에는 약탕관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유생들을 보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련님들도 보약 한 제 드시겠습니까?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 결국 나라에서는 그 집터를 아예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관아의 창고를 지었다고 합니다. 관아 건물이 들어선 뒤로는 귀신 소동은 잦아들었지만 창고지기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기이한 규칙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밤 자시에는 절대로 창고 문을 열지 말라. 그리고 어디선가 한약 냄새가 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제가 이 이야기를 이토록 자세히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바로 그날 밤 부엌을 지키고 있던 청지기이자 나중에 그 집터에 지어진 창고의 관리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비 오는 날 밤이면 가끔 그 매캐하고 달큰한 기분 나쁜 양 냄새를 맡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등 뒤가 서늘해지며 죽은 조씨 부인의 서늘한 눈빛이 제 목덜미를 훑고 지나가는 듯한 전율을 느끼곤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는 죽음으로도 씻기지 않고 이승을 떠도는 원혼이 되어 영원히 굶주림에 허덕이는 법인가 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가장 추악하고도 비정한 욕망의 민낯을 보았던 그날의 기억은 제 머리카락이 팥뿌리가 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밤에 차를 마시다 문득 잔을 내려다보면 찬물 위에 그 여자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 같아 황급히 잔을 덮어버리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밤 누군가가 정성스레 건네는 따뜻한 찻잔이나 음료를 받게 되신다면 한 번쯤은 그 색과 향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차갑게 식어버린 사르인지 말입니다. 그날 밤 김대감의 집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계모 독살 사건은 공식 역사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저 같은 목격자들의 입을 통해 야담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참으로 길었지요. 하지만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씨 부인의 숨겨진 사생아, 그 아이의 행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미가 처형당한 후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아이는 어미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어느 촌락의 양자로 입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그 아이가 장성하여 벼슬길에 올랐을 때 기이하게도 그 역시 계모 밑에서 자라나며 수많은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맡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계모 독살 사건이었다는 운명의 장난 같은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가 범인을 신문할 때 죄인의 얼굴에서 자신의 친어미를 보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오는 법이니까요.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엄격한 가부장제와 적서차별, 그리고 그 속에서 뒤틀린 여성의 욕망이 빚어낸 시대의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저 북촌의 낡은 창고 앞을 지날 때마다 바람소리에 섞여 들리는 그 여인의 울음소리는 어쩌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참회가 아니라 아직도 채우지 못한 욕망에 대한 갈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는 마지막 목격자로서 이 이야기가 부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오래도록 기억되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밖에는 또다시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군요. 저 빗소리 사이로 약탕관 끓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저는 이만 이야기를 줄여야겠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것을 보니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